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4페이지인가? 투자론이. 이 투자론은 보통 7개에서 한 9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겠죠. 우리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제가 11월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이 수업 듣는 거 외적으로 공부를 좀 하지 않으면 점수를 딸 수 없는 파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투자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평가론. 12월 마지막 주에 다룰 감정평가론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수요 공급이론. 이 세 가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만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특히 이 투자론이 문항수가 그지 거의 4분의 1 가까이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정복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개로는 끝나는 거다. 합격하고 멀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원리들을 좀 습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가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도 어느 정도 요령을 습득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죠? 보통 8문제가 나오면 서술형 문제가 4개 정도, 계산 문제가 4개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투자론에서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풀도록 하셔야 되고, 1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 문제는 접목을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지금 입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습득할 내용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 순서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투자의 개요. 여기서 이제 투자의 의의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특히 여기서 지렛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숙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투자의 위험과 수익, 그리고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여러 영역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화폐의 시장가치 계산,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크게 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투자의 개요에서는 보통 0.5문제 아니면 한 문제, 그러니까 2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과 수익에서 한 개 아니면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한 문제, 화폐의 시장가치 계산 한 문제, 현금 수익 측정도 한 문제, 투자 분석 기법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출제되네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 투자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하려면 앞 단계에 있는 파트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투자 분석 기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중요한 영역이 없어요. 투자로는 모든 게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제 입에서 나가는 거는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투자로는 전부 다 정리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투자의 개요에서 투자가 뭔가, 투자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가 자, 우리 투자를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이다,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한 사람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금을 넣는 게 이제 투자죠, 그죠?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게 투자 시점에서 즉각 발생하는 건 아니다.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 얘기는 이제 수익은 항상 미래에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지?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는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죠? 근데 수익이 언제 발생한다?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한데 수익이 얼마나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확실한 돈이죠. 이걸 지불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그 수익은 얼마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투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여 현재의 확실한 자금을 지출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제 현재의 확실한 자금과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고자 하는 행위, 이게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의 확실한 자금과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서로 교환하는 것. 즉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의 개념을 정할 수 있고요. 투자하고 투기는 다른 말이다, 그지?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엄격하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때는요,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운영을 거쳐요. 운영을 해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취득, 운영, 처분 3단계에 걸쳐 자금 투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투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운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 차익, 그 매매 차익만을 획득할 목적으로 단기에 걸쳐서 자금을 투입하면 운영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의 대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또 예금,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 투자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투자 대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그죠? 이유가 있겠죠. 왜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네. 물론 부동산도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그죠? 첫째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즉 황금성이 약하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야 수명을 연장하고 내용수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되죠. 부동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법적인 위험이라든가 또 금융상 위험이나 뭐 사업상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된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큰데 한 개 물건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쏟아부은 사람은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아파트 하나 투자를 하니까 지금 얼마?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요즘 가격 많이 올랐죠. 뭐 이 주변에 있는 거 보통 그냥 5억 이상이면 전부 그지? 그럼 5억짜리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뭐 아파트에 화장실 문고리만 파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아파트 한 채 전체를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 외에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의 단점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이 황금성이 약하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이죠. 특히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 부동산 투자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뭐냐? 그러면 황금성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다. 그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큰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나중에 이제 기본소를 받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줘요. 그러면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다.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소유의 긍지가 있습니다. 소유의 긍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집주인이다, 땅주인이다. 그러면서 땅땅거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집이 있으니까 집 없는 수름 당해봤어요. 정말 서럽습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그죠? 한 18년 이렇게 살면서 집 없이 오랜 기간을 살아봤거든요. 나머지 집에 월세 주고 장가 가지고 처음에. 근데 참 지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집 없는 서름을 당해봤는데 이 소유의 긍지라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집주인이다, 땅주인이다 이런 긍지감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장점이에요.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다.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장점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인플레이션 해지, 지렛대 효과,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용어부터 이제 점검해 봅니다.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득 이득은 바로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내가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보유 기간 중에 타인에게 내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발생하죠. 건물을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이 뭐지? 임대료. 토지를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뭐라 한다 그랬지? 치대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학습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지? 내년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건물에서는 임대료라고 하지만 토지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대나 임대료 이런 수입이 바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이다. 그죠? 이걸 소득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우리가 처분했을 때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지? 내가 부동산을 1억에 사서 1억 5천만에 처분했다. 그럼 5천만 원 차익이 발생했죠. 그게 이제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인데 이게 매매 차익, 양도 차익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 이걸 이제 자본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유기간 중에도 수익이 발생하고 처분 시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죠? 또 장점이 뭐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해지. 쓸 때는 이렇게 쓰죠. 한글로. 영어로는 이렇게 적는데요. 이걸 읽을 때 원래 해지 이렇게 읽어야죠. 근데 시옷 받침을 해서 해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요거부터 정리해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거.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물건하고 돈은 항상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환금 심리하고 환물 심리는 항상 반대 방향, 반비라는 거예요. 돈 대신에 물건, 물건 대신에 돈. 그래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할 때는 화폐 가치는 하락하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바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셔야 돼요. 물가가 상승하고 그냥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이러지 말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이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이 반대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주로 인플레이션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그지?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일단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가치가 상승해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해 주니까 부동산이 상승하면 이익이 되겠죠. 근데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초래되는 거다.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지? 그렇겠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에 손실이 올 것 아닙니까? 가치가 하락한 만큼.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부동산 같은 물건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금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올 때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자산의 손실을 부동산이 방어를 해주게 되죠. 이걸 바로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란 인플레이션 시기에 부동산이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 이걸 해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다 나와 있어 요건가. 자, 해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내 전체적인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능력, 이걸 해지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현금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중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이네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하면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나 지렛대 효과나 같은 말이고 78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는 따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 효과란 부채, 이제 부채가 다른 말로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죠. 타인 자본이다. 내 돈,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이라는 거고요.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인 자본인 부채를 활용해서 반드시 수익률을 더 큰 폭으로 향상시켜야 돼요.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다. 자기 자본, 지분만으로 투자해서는 수익률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채를 활용해야 되고요.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타인 자본인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더 큰 폭으로 증폭시키는 것,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지렛대는 여러분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만한 물건을 내가 들어올리고 싶어요. 근데 이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손으로 들어올리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지렛목을 하나 받치고요. 대를 하나 끼웁니다. 대를 하나 끼워서 이 대를 뒤에서 눌러. 그러면 이 물건을 들어올 수 있죠? 그지?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다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지렛대, 그지? 요 중간에 끼운 게 뭐지? 이게 지렛대란 말이야, 이게. 요 그림을 보면, 지렛대 효과가 뭐다 대충 느낌은 맞죠?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들어 올리고자 하는 요 물건이 뭐냐? 이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고요. 요 지렛대에서, 이 가운데 끼운 대가 지렛대인데요. 지렛대에서 앞부분의 길이하고 뒷부분의 길이가 음해하는 게 달라. 요 앞부분의 길이가 음해하는 거는 지분. 이게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내 돈. 투자 금액 중에서 내 돈이죠. 그러면 뒷부분의 길이는 부채,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 놓고 요 그림을 한번 봐요. 자, 이 지렛대에서 뒤의 길이 부채인 타인 자본이 없고 앞에 길이만 있다면 절대로 이 물건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만 가지고는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즉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만으로 지분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뒤에 길인 부채를 활용해서 이 뒷길이를 눌러서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지? 그렇지? 뒤에 길이가 없고서는 수익률은 증가할 수가 없죠. 고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타인 자본인 부채를 활용해서 이 타인 자본인 부채를 바로 활용해 가지고 수익률을 더 증가시키는 거,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더 무겁고 더 큰 물건을 들어올리고 싶어요. 더 무겁고 더 큰 물건을 들어올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역시 똑같이 지렛목을 하나 받칩니다. 받치고 대를 이번에는 더 긴 대를 끼워요. 그지? 그렇게 해서 뒤를 역시 눌러. 그럼 요 물건을 들어올 수 있어. 그지?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요 지렛대에서 앞부분의 길이는 아무리 길어져도 이 물건을 절대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늘린다고 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절대 자기 자본을 증가시켜서 지분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수익률이 향상될 수는 없고요. 요 뒤에 길이가 길어져야 돼. 그지? 이 뒤에 길이가 길어져야만 이 물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요 뒤에 길이가 뭔데? 이게 부채잖아. 부채 타인 자본. 그지? 자, 그러면 이 그림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봐요. 자기 자본을 줄이고 내 돈을 줄이고 부채를 늘린다. 부채를 늘리면 오히려 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말이다.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내 돈은 계속 줄이는 거야. 지분 비율을 계속 줄이면서 부채를 계속 늘려가죠. 그러면 수익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지렛대 효과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요 그림으로 볼 때, 자, 아주 중요하다. 부채가 늘어난다.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지렛대 효과는 더욱 커지죠. 지렛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꾼다?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향상된다 그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날수록 지렛대 효과가 더욱 커져서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지만 다만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말은 그죠? 갚아야 될 원리금도 늘어난다는 뜻이야. 그지? 상환할 원리금이 증가하게 되고 원리금이 증가하면 원리금을 못 갚을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죠? 자, 부채가 증가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랍니다. 금융위험 또는 금융상 위험이라는데 그럼 금융상 위험은 증가한다는 말이야, 감소한다는 말이야?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이게 초점이다. 부채 비율을 늘릴수록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는 장점이지만 위험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야.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요게 아주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지렛대효과에서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향상되지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커져서 금융상임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첫째 포인트. 자, 요게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의 종류.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영의 지렛대 효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활용했지만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해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의 지렛대 효과, 다른 말로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도 합니다. 영의 지렛대 효과는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수익률이 불변인 경우입니다. 수익률에 증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영의 지렛대 효과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나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나 또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요. 이 저당 수익률이 좀 어려운 말이다. 저당 수익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 그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치해 주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우리한테 은행에서 받는 게 뭐죠? 이자. 그 이자가 바로 금융기관의 수익이잖아요. 그지? 은행에서 얻는 수익은 이자입니다. 그 이자가 이제 이자율만큼, 그죠?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률 이 말이니까 저당 수익률은 대출 금리를 뜰 때 이자율, 이 이자율이 바로 저당 수익률입니다. 대출 이율, 대출 이자율, 대출 금리, 이걸 이제 저당 수익률 하는데요. 이 저당 수익률인 대출 금리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나 지분 수익률이 더 크다는 말은 이제 이 대출 금리가 워낙 싸가지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싼 이자를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수익이 증가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더 크다. 그 얘기는 뭐냐? 자, 투자를 할 때 항상 총 자본은 지분, 아이고 허리야. 너무 높이 쓰면 안 돼. 칠판을 개새끼가 너무 높게 달아놔가지고 처음에 공사할 때 그죠? 이 칠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지? 일정 부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지? 세법 선생하고 저는 그래요, 그죠? 다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제 총자본에서 나온 수익보다 지분에서 나온 수익이 크다, 이 말은. 총자본은 항상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 두 가지를 합친 수익보다 지분 한 개에서 나온 수익이 크다는 말이 뭐냐? 부채에 대한 대가가 아주 낮다는 거야. 부채에 대한 대가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분 대가가 상승해가지고 오히려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고요. 반대로 지분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크다. 또 지분 수익률이나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크면은 이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죠? 금리가 너무 과다해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해서 손실이 초래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고요.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다거나
또는 지분 수익률이나 저당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 그러면 지배효과 자체가 없는 거야. 수익률의 증감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같다. 그 말이 뭘까요? 총 자본이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 총 투자 금액이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부채 없이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지? 그 얘기가 이제 부채가 없이 지분만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지배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배효과는 반드시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부채 없이 투자한다면 지배효과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중립적 지배효과라고도 하고 영의 지배효과도 합니다. 자, 시험 포인트는 서술형 문제로 나올 때는 요 지배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묻거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데 주로 이 투자의 계획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계산 문제가 2, 3년에 한 개 정도 나와요. 그 계산 문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지 아니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은 수익률 두 가지를 계산해 봐야 돼.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면 부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지. 근데 지분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 그럼 부채 없이 지분 받고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손실이니까 오히려 부채를 활용해 봐야. 그래서 부채 활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가지고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더 클 때 부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한 거다. 그지? 그러면 요 두 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 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 총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게 조금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없어. 이것도 한 번만 해보면 다 하는 건데 나중에 1월 달 가서는 이제 지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투자의 개요 여기에서 반 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반 문제 한 2년 정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출제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이 극장에 가면 본상영 하기 전에 뭐 하죠? 대한뉴스 합니다. 대한뉴스. 그죠? 지금까지 대한뉴스였습니다. 자, 이제 본상영 들어갑니다. 이제. 자, 투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투자의 개요. 뭐, 한 반 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8페이지 가요.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 근데 이 수익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지? 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이걸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게 투자인데 수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마다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자, 지금까지 그죠? 네 언제 투자할래? 이렇게 물으면 수익 많이 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죠. 돈 많이 벌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게만 대답해서는 안 돼. 왜냐? 수익은 많이 획득할수록 좋죠 당연히. 근데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감소할 위험이 매우 높다면 함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수익은 많이 획득할수록 좋지만 감소하는 위험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투자를 할 때는 수익만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동시에 분수한 후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언제 투자할래 그러면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고쳐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결정할 때는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 첫째 위험의 개념 아셔야 돼요. 자 위험을 정의하자면 위험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이나 뭐 예상 수익이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이 변화를 해버린다. 예상 수익이나 기대 수익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예상 수익이 변화를 해버린다면 실제 투자 후에 발생하는 실제 수익하고 예상 수익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지? 예상한 수익이 변화를 해버리면 투자 후 실제 발생하는 수익하고 내가 예상한 수익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면 예상 수익이 실제 수익하고 똑같겠죠. 근데 미래는 항상 어떻다? 불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자, 지금 A라는 투자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응? 근데 투자를 할 때는 그죠? 이 투자에서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 예측을 해보잖아, 그지? 예상을 해봐. 자, 요 투자에서 예상 수익이 한 15% 정도가 예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 15%는 실제 발생한 수익이 아니죠. 예상치잖아, 그죠?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15%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지?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온 거지. 미래에 나올 거다 이 말이야.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는 월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로 항상 수익은 산정합니다. 1년 단위로. 근데 투자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긴가야 첫 번째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년 후, 3년 후 계속 1년 후, 2년 후, 3년 후 미래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은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즉 15% 수익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자 후에 그죠? 수익이 8%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22%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은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 그럼 예상 수익이 변화를 해버리면 실제 투자 후에 발생하는 수익하고 내가 예상한 수익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지? 이걸 바로 위험이란다 말이야.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자 투자 그 위험의 개념을 정의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연유하는 예상 수익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데요.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입니다. 표준 편차가 2면 분산은 얼마지? 4라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5면 분산 값은 25가 되겠죠, 그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을 해도 그러네.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분산을 계산하시오. 안 나와 그런 거 그러시면. 옛날에 분산 값을 계산한 분산을 계산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22회 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22회 때 했는데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의 신청해서. 자 우리가 시험을 자 올해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한 결과가 지난 수요일 날 발표했죠, 그죠? 수요일 발표를 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응시자도 많은데요.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합격률로 보면은 전년도보다 합격률이 응시자가 많으면 합격률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작년보다 합격률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87명이 원서를 냈거든, 올해요. 80명 원서를 내고 5명 결시하고 82명 시험 쳤어요. 우리 그러셨는데 1, 2차 최종 합격을 30명 했습니다. 30명 했고 1차 합격자가 37명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1차까지 해서 67명이 합격했기 때문에요. 대성공을 한 셈이에요, 실제는. 근데 최종 합격자가 조금 내 기대치만큼 몇 명이 좀 적게 나왔는데, 그죠? 2차를 한 개 차이로 불합격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한 개 부족해가지고 또 1년을 또 고생해야 되는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좀 예상보다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적은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시험이 결과가 나오면 항상 그죠. 이맘때가 되면은 또 뭐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한 달 동안 또 입을 뒤집어 쓰고 10원짜리 재면서 그죠. 또 가슴을 사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10월 31일 날 시험 치고 그죠. 발표를 12월 1일 한 달 뒤에 하거든. 근데 이게 참 그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고 합격하고 이 희비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합격한 사람도 딱 점으로 우리 합격자 모임 때는 항상 신의 점수상을 시상합니다. 제가 딱 점으로 합격한 사람 신의 점수상을 줘요. 그리고 뭐 1차
최고 득점, 2차 최고 득점, 종합 최고 득점, 또 최연소, 최고령 합격자 다 이 시상을 하는데 그죠? 내년 이맘때 되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 당사가 돼가지고 또 종합 최고 득점 해가 올해는 또 시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참 올해 수상자들이 참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시상을 주니까 그 상금을 전부 그 30일에 합격자 모임에 찬종으로 다 내더라고. 집에 챙겨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저 최고 득점 했을 때 전체 1, 2차 최고 득점 할 때 1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100만 원 주고 1차 최고 득점 50만 원, 2차 최고 득점 50만 원, 뭐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 20만 원, 30만 원 다 이렇게 줬고 상금만 몇백만 원을 썼어요 제가. 평생 한 번 하는 합격자 모임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그게 두 번 있는 겁니까? 내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합격자 모임인데 정말 성장하게 해주고 싶어 내 마음은. 근데 요즘 이제 올해 꼬라지 그죠? 다 알죠? 코로나 때문에 꼬라지가 된지 다 알죠 그죠? 2달 이상 학원 휴원하고 해가지고 학원이 진짜 그래. 뭐 2월, 3월, 4월 같은 때는 피크 타임이거든요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1년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그 시기에 들어와야 돼 그죠? 옛날 같으면 2, 3, 4월 너 때문에 해도 한 1억 5천 2억이 들어와요. 등록이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올해 2, 3, 4월 3개월 동안에 330만 원 들어왔어요. 미칠 노릇이겠죠, 그죠? 그랬거든. 그래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조금 또 분위기가 좋아. 올해 11월 달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 또 재유행하고 나서 그죠? 딱 그냥 스톱이야 그냥 모든 게. 내일부터 지금 2단계로 객상됐는데 지금 오늘 뭐 공문이 오지 싶은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도권은 2.5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영업 정지입니다 그냥. 학원은 아예 문 닫아야 됩니다. 학원 뭐 그다음에 2단계에서도 9시까지만 영업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 휴원을 해야 돼요. 근데 휴원 명령이 안 내려지고 권고 사항이면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수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일부터는요. 자 오늘 내가 수업 중이지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 내일부터는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오는 순간 100만 원이고 그때부터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학원. 홀수 줄에만 앉으셔야 돼. 한 줄을 비우고 짝수줄을 비우고 알았죠? 저 뒤까지 가셔야 돼. 알았죠? 그리고 반드시 1m 이상 지금 이렇게 앉으십니다. 여기 한 명 하지만 여기 한 명. 그죠? 4인 좌석에 한 명씩 이렇게 4인 좌석에 한 명 정도씩 앉으면서 홀수 줄에만 거리두기를 꼭 유지해야 됩니다. 최소 1m 이상 떼야 되는데 1m가 안 떨어지잖아 지금 둘이 그죠? 둘이 해봐야 60c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지금. 그리 앉으면 안 돼. 그죠? 이거는 1단계나 1.5단계 때는 요 지금 파란 스티커 붙여놨죠. 파란 스티커 붙인 자리에만 이렇게 앉아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데 지금 그래도 대구는 청년구역이잖아 그죠? 지금 수도권이 좀 비상인데 어떻게 지금 조치가 내릴지를 모르겠거든요. 내일부터 시행인데 오늘 이제 뭐 받아봐야 알겠어요. 뭐 공문이 올 건데 받아보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각별하게 조심을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바로 벌금입니다. 이 분산 계산한 게 22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신청에도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죠?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뒤에 이제 추가로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거는 실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거 계산한 건 내면 안 될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뭐냐? 이 분산이나 표준편차라는 용어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분산하고 나눈 순간 위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표준편차도 위험을 의미한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요 용어들이기 때문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위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을 하는데 수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 같은 말이다 이제. 기대되는 수익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상되는 수익률 같은 말이거든. 이 기대 수익률이 수익의 지표로 사용되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용어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다른 거 없어요.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 안 나오고요. 평균이 뭐냐? 수익을 의미한다. 분산은 위험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해. 그러면 좀 이따가 평균 분산법이라는 게 나와요. 평균 분산법. 그럼 평균이 뭘 뜻한다고? 수익을. 분산이 위험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럼 평균 분산법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법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용어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다.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고 분산이나 편중 편차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이렇게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앞쪽을 좀 지워야 돼. 내가 원래 1시간 수업할 때는 안 지우고 보통 하는데 그죠? 오늘 판사할 게 많다 보니까 지워야 되는데 저 앞에 뭐 적을 것도 별로 없어 그제? 적을 것도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다 적었나? 혹시 찍으려면 빨리 찍어라. 포즈 취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정리해 보셔야 되겠네요.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책 넘기지 마라. 없다. 그러니까 다 적어주잖아 지금. 책에 있으면 줄치를 할 텐데 그죠? 이 기본서는 다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 가지고 1월부터 수업할 때는 몇 페이지 뭐 줄치세요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수업할 테니까 지금은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알고 나중에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기본 이 입문서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 몇 가지만 가지고요. 너무 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만 알아갖고 안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다 어차피.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사업상 위험, 두 번째 금융상 위험, 세 번째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나 뭐 법적 위험 같은 말이고, 네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지문으로 거의 등장해.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상 위험이에요. 이 사업상 위험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수익성에 관한 위험. 그러니까 수익이 변동될 위험 이런 뜻이죠. 그죠?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 이렇게 표현한다. 이 사업상 위험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또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시장 위험, 그리고 개별 투자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운영 위험.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치를 잘못 선정해버리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치 선정에 실패해서 야기되는 위험, 이런 위험을 위치적 위험 표현하는데,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어떻게 다른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는 뭘 기하느냐,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 하는데 그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나 운영 위험이나 위치 위험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상 위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인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 위험도 있더라. 요걸 기억해 두고요. 금융상 위험은 좀 전에 나왔다. 우리가 부채를 활용할수록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수익률이 더 크게 향상되지만 이 부채가 늘어날수록 원리금을 못 갚을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그랬죠? 이렇게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금융상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이걸 바로 금융상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제? 전에 내가 투자하는 자금을 전액 지분만으로 투자한다. 자기 자본만으로 전액 지분만으로 투자한다면 상환할 부채가 없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없겠지. 그럼 금융상 위험은 발생한다 안 한다? 금융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이거다. 전액 자기 자본 지분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그지? 금융상 위험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분만으로 투자하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도 없죠. 즉 지렛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네. 그지? 그래서 전액 지분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나 지렛대 효과도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다. 그지?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딱 해놔야 되겠고요.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법적 위험이란 법적인 환경의 변화, 법적 환경의 변화로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 또는 법률 위험이라 하는데 이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각종 제도가 변한다거나 또는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화폐 정책이나 금융 정책 이런 변화로 인하여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세의 제도가 개정돼 가지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중과시한다. 세금 부담이 가중되죠? 그럼 손실 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내가 토지를 하나 매입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근데 토지를 매입한 후 내가 매입한 토지가 개발지향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주택 못 짓죠. 개발이 금지돼 버렸으니까, 그지? 이렇게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손실이 수반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잉. 아직까지는 별로 안 어렵다잉. 지금까지는 벌써 뭐 어려운 척 해사고 일 사지 마라. 좀 이따 진짜 어려운 거 너무 웃자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리고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화폐정책 이런 것들이 변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역시 이자 부담이 가중되죠. 이런 위험이 바로 법적 위험이에요. 이렇게 제도나 규제, 정책 등의 변화를 법적 환경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법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손실 수반돼서 위험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내면 그죠? 첫 번째 딱 걸리드는 게 있죠. 자,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월달에 휴원 기간이 나서 학원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11, 12월은 지금 진도가 첫 번째 진도가 입문과정 진도가 나가지만 이거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진도는 1월부터가 제대로 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11, 12월 과정은 1월부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워밍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적응하는 훈련하는 거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갖고 계신 책도 12월 말 되면 다 버릴 거다. 책꽂이 꽂아놓으면 안 돼. 다 버려야 돼. 저 도움이 안 돼. 실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막 책에 낙서하고 뭐 그렇게 하시라니까 책에 필기하는 훈련을 해. 1월 달부터는 기본서에 직접 필기를 하셔야 돼요. 책에다가 노트 없이. 그래야 되니까 여기다 필기하는 훈련도 하고 뭐 한 달 동안 마음껏 써요, 이 책. 그리고 나중에 다 버려야 돼. 기억하면 안 돼요. 1월부터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1월부터 다루는 거니까. 자, 기본서 가지고 진도가 나가고 나서 진도가 딱 마무리되면 2달에 한 번씩 진도 끝나죠. 1, 2월에 진도 끝나고 또 3, 4월 끝나고 5, 6월 끝나죠. 이론이. 그렇게 하면 7, 8월은 이제 문제풀이야. 그지? 근데 이론 과정이 지금 앞으로 3번 남았거든. 1, 2월, 3, 4월, 5, 6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핵심 이론 이렇게 3번이 남아있어요. 입문 이론 요거 지금 빼고. 이론 과정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저는 반드시 모의고사를 한 번씩 칩니다. 그러니까 1, 2월 진도 끝나면 3월 첫 주에, 3, 4월 진도 끝나면 5월 첫 주에, 5, 6월 진도 끝나면 7월 첫 주에 모의고사를 쳐요. 치는데 3, 4월 첫 모의고사 칠 때 그 1, 2월 끝나고 3월 첫 모의고사 때죠. 반드시 이 문제를 냅니다. 내 미리 얘기해 준다. 적어놔라 옆에. 3월 모의고사 나옴 또 적어놓거든. 적어놓고도 또 시험에 내면 또 틀려요. 그죠? 3월 모의고사 나오면 막 매일 해가지고 적어놓는데 그러고 또 틀린다니까. 자,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대표적인 금융상 위험이다. 딱 이렇게 내거든요. 다 걸려들어요. 맞다 그러거든. 금융자가 들어갔다고 금융상 위험이 아니고, 금융상 위험은 돈을 빌렸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라는 거야. 아니? 채무 불이행 위험이란 말이야. 금융상 위험은. 그러면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이 화폐정책이 변화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는 건 뭐냐? 그건 법적 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수반되는 위험이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이 법적 위험이야. 금융상 위험, 금융자 들어간다고 금융상 위험 그러면 안 된다.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인 법적 위험이다. 이걸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다 알아들은 것 같지? 3월달 모의고사 한번 보자요. 3월 모의고사 때 딱 모의고사 쳐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점수대가 딱 형성되면서, 그죠? 좀 어떤 사람은 막 좌절을 겪기도 하고, 함몰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공부 못 하겠다고. 그래서 11월부터 공부해가지고 한 4개월 공부하고 모의고사 쳤는데, 그죠? 3개 맞아. 점수가 7.5점이야, 3개. 10점 만점에 7.5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에 7.5점이야. 멘붕이야. 너 있습니까? 4달을 갖다가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그지? 아씨,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려놔도 3개는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죠?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답만 다 피해갑니다. 이거 오지선 다니다 보니까요. 답만 다 피해가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조금 올라가야 이제 점수가 30점, 40점, 50점 이렇게 향상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50점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꿈을 깨라. 4월달 딱 모여서 치면 뭐 12.5, 그죠? 전과목, 3월 말에 이제 전과목, 전국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럼 저 보면 막 과간이에요, 과간. 뭐 17.5, 뭐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 무슨 이런 숫자가 다 있지만, 진짜 이런 거 경험할 겁니다. 멘붕이 올 텐데. 그런 이제 경험이 서야 경각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60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 학창 시절에 60점이면 공부 못한다고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양인데, 양, 수미양가로 하면. 근데 양이 우리 합격 점수야. 중개사 합격 점수라니까. 학창시절에 양이. 근데 학창시절에 봤던 양 60점. 그게 참 어렵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60점이 우리 그 학창시절에 봤던 85점에서 90점 사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 실제 한 85점, 80점에서 85점 정도 하고 안 같겠나 이 싶습니다. 우리 60점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80점에서 85점 정도, 우 정도 수준입니다. 우 정도.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 어려운 거야, 60점이. 내가 분명히 3월달에 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3, 4월 진도 끝나면 5월에 모의고사를 치거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근데 내년에는 반드시 할 겁니다.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5월에는 내기를 건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1인당 3만원 내기를 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 내기냐? 여분이 모의고사 치기 전에 점수를 미리 적어냅니다.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받겠다. 내 목표 점수 45점. 어떤 사람은 뭐 55점, 뭐 52점, 뭐 이렇게 다 적어내거든, 목표 점수를. 그걸 적어내서 그 점수를 넘기면 내가 진 거야. 못 넘겼다. 여러분이 진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진 사람이 3만원씩을 내는 거예요. 100명이 시험을 치잖아, 그죠? 100명이 자기 목표 점수를 다 달성했다. 저 혼자 300만원 냅니다. 일단 3만원씩 해가지고. 진짜예요. 목표 점수를 낮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뭐 35점 이리 적는 사람도 있거든, 목표 점수를. 그게 목표 점수입니까? 점수가 최소한 가락은 매내야 합격인데 35점이거든요. 40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죠? 내가 봐가지고 다 알거든요. 그 정도 지점 되면, 그죠? 이미 눈빛 흐리한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몇 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아. 근데 목표 점수를 딱 받아가지고 형편없는 목표 점수 적잖아, 그죠? 내가 목표 점수를 딱 적어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럼 피곤하다. 방법이 있어. 40점 적어가지고, 그죠? 이기다 기분 좋죠? 근데 이길 수도 있죠. 근데 55점을 적어서 치죠? 55점 적어서 진다. 3만원 내면 돼, 그지? 40점 목표 점수를 적어갖고 이겼잖아요? 잔조금을 10만원 내야 돼요. 기분이 좋았어. 돈이 더 나가.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 그냥 90점 적어놓고 지는 게 안 낫나, 이제? 안 그렇습니까? 다분히 전략적이다. 이거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벌금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뭐 내가 논을 살 거야, 밭을 살 거야, 그거 하고. 우리 학원 전체 회식을 합니다. 항상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랬는데 뭐 내년에는 반드시 할 거다. 5월 달에 개봉박도 기대하라. 요 내가 금융상위험하고 법적위험 요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인플레이션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해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이미 손실이 초래된 거죠.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손실이 수반되는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거고요.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황금성이 약간 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즉시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현금이 급한 사람은 급매를 하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시간을 두고 처분한다면 3억에 팔 수도 있는데, 그죠? 현금이 급한 사람은 그냥 모르겠다. 막 살 사람만 있으면 2억 8천이라도 주고 가져가보라 이렇게 되죠. 그럼 단기에 금리에서 2천만 원 이상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황금시 낮음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손실 위험, 이런 위험을 유동성위험이라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아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비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험의 종류를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 해모적,
위험 해모적 투자를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 책 잠고 넘기지 마. 없다 해도 그러네. 참네. 위험 선호적 투자를 이거는 어디 교재에 참 있는 것 같더라. 찾아보니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어디 오른쪽 페이지 그게 하단 부분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81쪽에 하단 부분에 어디 있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디 있는 것 같더라. 맞다. 위험 선호적,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중립적 투자자나 위험 중립형 투자자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위험 선호적 투자자나 위험 중립적 투자자는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고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위험 해모적 투자자,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위험 해모적, 위험 회피형, 위험 해모적 투자자나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같은 말입니다. 이 위험 해모적 투자자를 일반적으로 그냥 합리적 투자자, 이성적 투자자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투자라고 표현할 때는 위험 해모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그런데 위험 선호적이나 위험 중립적 투자는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태도는 아닌 거예요.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특히 위험 선호적 투자자, 위험 추구형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 선호적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만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버리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위험 애호적 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획득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도 감수하는데, 이건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은 높게 획득할수록 좋지만 감수하는 위험은 적을수록 좋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아무리 위험이 높아도 수익만 크다면 기꺼이 투자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자, 50주에서 뛰어내리면 10억을 주겠다. 10억 엄청나게 크죠? 10억이라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50주에서 뛰어내리면 10억 준다. 근데 50주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뒤진다. 이건 다 알지? 발 떼는 순간 뒤지는 거야. 근데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10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런 투자가 위험 선호적 투자다 말이야. 근데 이거는 무모한 행동이죠. 이성 태도는 아니잖아, 그죠? 내 뛰어내려서 내가 죽고 10억이 들어온들 뭐예요?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인데.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10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뛰어내려버리는 거야. 10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만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죠. 그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 몸 뛰어내려서 10억이 들어온다면 뛰어내리겠다 안 뛰어내리겠다? 당장 뛰어내려야지. 뭐야 그 10억 줄 겁니까? 이 한 몸이라도 그래도 몸 바쳐서 우리 서방님하고 자식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뛰어내려야지. 수임 씨는 뭐 그럼 거래 안 하고 10억 벌어서 집에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100억이라도 앞으로 벌어서 갖다 줄 수 있는데 왜 그 10억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까? 그죠? 그제? 내가 뛰어내려서 우리 집사람한테 10억이 간다. 뛰어내려야 돼, 안 뛰어내려야 돼? 큰일 나서 뛰어내리면. 그죠? 집사람이 뛰어내려서 내한테 10억이 오면.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야. 하여튼 근데 자기 목숨 아까운 건 알죠? 다 목숨 아깝다는 안다. 근데 10억이란 큰 돈이지만, 그죠?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서 100억도 벌 수가 있어. 근데 그 10억이 뭐라고 죽는 걸 선택합니까? 근데 이 위험 선호자는 진짜 수익만 크다면 그냥 아무리 위험이 높아도 기꺼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행동이에요. 위험 중립적 투자도 대동소이한데, 이 위험 중립형 투자는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익이 가장 큰 것만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무모한 겁니다. 그래서 무대포식 투자죠. 그냥 위험이 높건 낮건 위험의 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위험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수익이 가장 큰 것만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수익은 당연히 커야 좋지. 그러나 감소하는 위험은 적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위험이 높아도 수익이 제일 크다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쓴다기 때문에 이것도 무모한 행동. 그래서 위험 중립형은 이제 무차별적 투자자라고 나와서 무차별적 투자자. 쉽게 표현하면 무대법식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흥만을 선택하니까. 아니 근데 이런 투자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투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을 알아야 되는데 위험을 혐오한다, 회피한다 그 말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죠. 여러분들 중에 위험 선호적 투자 있습니까? 진짜 50세에서 뛰내리면 10억 준다. 그럼 10억을 얻기 위해서 50세에서 뛰내리기 위해서 안 뛰내리지. 뛰내릴 사람 두 다리 들고 물건 한번 쓴다.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죠? 전부 위험 혐오적 투자자예요. 위험 혐오적 투자인데 물론 위험 혐오적이라 해서 위험을 기피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위험 혐오적 투자는 뭐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가 아니고 수익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여러 개의 투자는 있다.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A, B, C 세 개의 투자는 있어. 근데 이 세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딱 측정해 보니까 A, B, C가 전부 10% 수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수반된 위험을 딱 비교해 보니까 A에서는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5%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 B는 8%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C는 12% 정도 위험이 수반돼 있어요. 자, 수익이 이렇게 동일하게 예상되는 여러 개의 투자는 있잖아. 그죠? 그 수익이 이렇게 똑같이 예상된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성적인 태도 아니겠어? 그죠? 이런 태도를 위험 혐오적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도 10%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5%까지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 말이죠. 5%까지 위험은 감수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험 혐오형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의 태도를 위험 혐오형 투자자 또는 위험 회피를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을 먼저 분석한 후 그리고 수익도 측정해보고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뭔가, 위험을 또 어떻게 측정하고 수반되는 위험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수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수익률 거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답니다. 수고했습니다.